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인건비에 대한 강의입니다. 늘 회사 인건비 다 있으시죠? 급여나 상여나 퇴직급여. 인건비 보통 금액이 큽니다. 인건비가 송금 부인당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인건비가 되게 실무상 중요합니다. 자, 인건비는 원칙은 송금이에요. 인건비, 원칙 송금. 다만 법에서 열거한 것들, 이건 송금이 아니다. 딱 열거돼 있어요. 그것은 송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모든 송금은, 법인세법상 모든 송금은 자산과 비용 간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배분합니까? 그 임직원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본사 영업부 근무한다. 뭐죠? 판매비와 관리비. 공장이 근무한다. 제조원가 처리해야죠. 그러면 그 인건비는 제품으로 변해요. 자산이죠. 제품이 매출되면 비용화됩니다. 그 직원이 회사 건물을 신축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아직 건물은 건설 중에 있다. 그럼 그 직원 인건비는 비용이 아니죠. 건설 중인 자산. 잡았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로 대체시켰다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비용화됩니다. 이건 모든 송금의 공통사항이에요. 따라서 인건비를 자산 갈 것 비용 처리하거나 비용으로 갈 것을 자산으로 처리하면 손익이 왜곡됩니다. 세무 조정이 필요하죠, 당연히.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21기죠. 항공의 제21기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배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는 본사 사옥을 건설하는 본사 건물 임원갑의 급여 1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처리죠. 왜? 건물 신축 중에 있는 부서의 임원이라면 인건비는 건설 중 자산을 잡아야죠. 현재 건물은 건설 중에 있는 거죠. 21기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럼 세무적 뭐죠? 송금물산이 비용이 아니죠. 자산입니다. 손불, 건설 중 자산 유보. 자, 이제 22기가 됐어요.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럼 회사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산이 9억짜리예요. 결산사에 1억은 안 잡힌 거죠, 여기에. 내용수 10년이라 회사는 정액법을 써서 9천만 원을 상각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비 9천만 원. 이거는 세무상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상 건물은 9억이 아니죠. 9억에다 유보된 1억을 더해줘야죠. 얼마죠? 10억. 정액법 상각 10분의 1. 1년치 1억입니다. 그러면 회사 상각액은 9천만 원이고 범위는 1억이에요. 시인 부족이 생깁니다. 상각비가 부족하죠. 시인할 금액이 부족해. 그러면 과거 부인액을 추인해줘요, 보통. 이 유보를 추인해줘야죠. 1억 부인된 유보를 송금 산입. 송산입해서 추인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세법의 규정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자산으로 처리할 1억 부분이 감가상각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세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건비를 송금 부인할 것이냐? 법에 열거된 거. 그럼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익을 쪼개서 상여금을 줘요. 이거는 기업회 기업회입니다. KIFRS 그리고 일반 기업회 기준 인정 안 해요. 자,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 인건비는 그것은 이익 처분 사항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익 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 KIFRS 1019호 문단 23번, 23에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 기준도 인건비는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고 돼 있어요. 종업원 급여는 자산이 아닌 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일반 기준 21.5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도 인건비는 이익 처분으로 지급하면 인정 안 해요. 그건 비용이 아닙니다. 왜? 이익을 쪼갠다는 게 뭐예요?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난 거죠? 쪼개서 준 거예요. 그거는 이익 계산 위한 요소가 아니고 이익이 확정돼 나온 걸 쪼개준 거예요. 송금이 아닙니다. 송금은 이익 계산 요소죠. 입금과 송금, 소득 계산 요소. 그런데 확정돼 나온 것을 쪼개준 거예요. 그건 송금 사립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무상 이익 처분의 개념은 회사가 이익을 쪼개서 준 거 당연히 포함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익 처분 성격이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세무상 중요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상 이익 처분 성격이라면 그건 비용을 잡았더라도 이익 처분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대법원 판결.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란 실제 이익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보수로 처리됐더라도 비용 처리했더라도 법인이 유보된 이익을 주기 위한 형태만 취한 거다. 형식만. 그거는 이익 처분과 똑같은 거예요. 송금 사립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노무 출자 사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회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상법상.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가장 많은 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왜? 주주가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주주는 책임을 안 지죠. 유한 책임제도. 또 어떤 게 있죠? 유한회사, 주식회사 비슷합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 뭐 지분 같은 거 팔 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상당히 유사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다른 회사가 있죠. 한명회사. 완전 다른 회사죠. 한명회사는 회사가 망하면 모든 빚을 출자자가 갚아야 돼요. 회사 빚을.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무한 책임. 무한 도전이 아닙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도 있어요. 합자회사는 일부 사원은, 일부 출자자는 무한 책임 사원, 일부는 유한 책임. 또 유한 책임회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한 책임회사. 5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명회사 합자회사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이 있죠. 한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이고 출자자가, 합자회사는 일부 무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이 무한 책임 사원들은 어차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출자할 때 돈을 내도 좋습니다. 금전 출자 또는 토지나 건물을 내도 좋아요. 뭐죠? 현물 출자 또는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 내가 못 갚은 데 갚을게. 내 보증 쓸게. 뭐죠? 신용 출자 또는 나 이해학계 가서 뭡니까? 노무 출자. 이렇게 노무 출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와서 일을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출자를 이행하고 있는 거죠. 출자를 이행하고 있다면 그 대가는 배당을 주는 거죠. 출자금 대가는 배당이고 근로제공 대가는 월급이죠. 따라서 그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출자를 이행하고 있는 것뿐이지 별도로 회사 어떤 노동력을 제공한 건 아닙니다. 출자를 이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걸로 이루어진 거죠. 어떤 출자 이행입니다. 출자 이행하고 있다면 그 대가는 이익 처분으로 줘야죠. 따라서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송금 사립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익 처분 성격이니까. 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 중에서 무한책임 사원. 어차피 한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그들 중에서 노무 출자한 사람들. 뭐죠? 노무 출자 사원. 그러니까 사원하니까 직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원은 여기서는 출자자 개념이에요. 출자자, 주주 개념. 그 사람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출자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가는 이익 처분에 따라 줘야 된다. 그에게 준 인건비는 송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출자사원이 아닌 금전출자사원, 신용출자사원, 현물출자사원의 인건비는 송금이죠. 자, 세 번째. 회사의 임원 중에서 매일 출근하시는 임원들이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상근 임원. 상근, 상시에 근무한다는 뜻이죠. 매일 출근 안 하세요? 어쩌다 이사 열리면 그때 오세요.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2달에 한 번? 뭐라 부릅니까? 비상근 임원. 상시 근무하지 않죠?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사회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회사들. 그럼 그들의 인건비는 얼마나 줘야 됩니까? 세법에서는 적정하게 줘라. 적정하게. 과다하게 지급하면 부인하겠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 과다하게 많이 준 거. 그러면 과다하게 많이 줬는지 적게 줬는지 어떻게 따집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비상근 임원 사회이사들이 계세요. 얼마나 줍니까? 상당히 많이 주죠. 뭐. 일단 비상근 임원에게 보통 지난번 신문 나온 거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한 연봉 한 6천? 출근 거의 안 하세요. 거기다 차도 제공하기도 하고 기사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수도옵션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과다합니까? 적정합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세법에서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세청 해석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여러 가지를. 어떤 것을? 비상근 임원의 보수에 송금사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임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냐, 이사회에 참석했냐,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냐. 규모 크면 더 줄 수 있는 거죠. 규모 작으면 조금밖에 못 주지만. 또는 어떤 일을 하냐. 또 그 비상근 임원의 업무가 뭐냐. 실제 일을 어떤 걸 했냐.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한 사항이다. 그렇죠? 종합적 판단해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사실 판단하겠다. 이건 조세 심판원이에요. 근데 국세청도 뭐 유사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배주주. 등자 붙은 것은 출자자 있어서 등자 붙인 겁니다. 지배주주 및 지배 출자자들. 누굽니까? 제가 보면 어떤 회사들은 이제 주주들이 쭉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회사도 주주를 딱 구분해 보면 2개는 3개 정도 그룹으로 나눠줘요. 여기는 이모 씨가 있어요. 이모 씨.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그 일가들. 그 배우자, 자녀들, 동생, 친척들 쫙 있습니다. 이모 씨와 그 일가들. 여기는 김모 씨와 그 일가들. 여기는 박모 씨와 그 일가들. 그러면 주식을 다 더해보세요. 더하니까 이모 씨와 그 일가들이 제일 많아. 그들이 지배주주입니다. 지배주주. 지배주주라는 개념은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1번 주석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배주주인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 그들이 회사에 근무를 해요. 제가 하는 회사도 보면 회장님이 계세요. 지배주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있어요. 사장. 이게 장남이에요. 그 다음에 부장이 있는데 부장은 차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내가 요번에 들어왔는데 대리로 입사했어요. 회사에. 막내. 이렇게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법은 적정하게 줘라. 얼마나? 동일직위 직원과 비교해서 더 주지 마라. 더 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더 주면 부인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특수관계 포함해서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보다 동일한 직위 직원보다 더 주면
그것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중요한 것은 동일직이 판단할 때 같은 상무가 있어요. 회장님 아들, 여기는 다른 사람. 지가 똑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쪽 상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쪽 상무가 이 사람 지시를 받아 일을 해요. 그럼 당연히 명칭은 같은 상무지만 더 위에 있는 거죠. 급여가 똑같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직무 내용이지, 실질적인 직무를 따져야죠. 실질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세 심판원은 동일 직위 여부는 법인의 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따지라는 거죠. 자, 사례 보시면요. 저 항공의 지배주주이며 등기부상 임원인 A는 지배주주입니다.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권자예요. 그리고 임원 B가 있는데 이 사람은 딴 회사의 직무를 겸하고 있으면서 A가 지시하면 그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A가 높은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따라서 B의 급여만큼 줘야 될 걸 왜 더 줬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여금을 줘요. 보너스. 어떤 회사는 보너스를 1년에 한 400% 또는 500%, 600%. 또 어떤 회사, 제가 회계사 하면서 본 회사 중 가장 보너스 많이 주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1200% 주는 회사 봤어요. 매달 월급, 상여금, 월급, 상여금 이렇게 나 보너스가. 이렇게 좋은 회사는 뭐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딱 한 번 봤죠. 저도 한 번 봤어요. 외국 합자 회사인데, 근데 아마 이름 내면 아는 회사일 겁니다. 무슨 회사예요. 그것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상여금을 줘요. 상여금은 직원에게 주는 것은 더 줘도 돼요. 규정이 있어도 규정이 400%야. 500% 주자. 상관없어요. 근데 임원에게 줄 때는 규정에 따라 줘야 됩니다. 규정이 없다. 임원 거요? 다 부인당해.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딱 나오면 사회금 있는 걸 다 파악하고 나와요. 임원 사회금 있다. 그럼 딱 나오자마자 요구하는 게 급여 지급 규정이 있냐. 달라. 회사에서 직원이 없습니다. 잘 걸렸네. 다 부인해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상여금은 지급 규정을 갖추셔야 됩니다. 임원에게 줄 때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법인이 누구에게? 임원에게. 직원 아닙니다. 임원에게 주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로 급여 기준이 지급 규정이 있어야죠.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인정, 더 주면 부인. 따라서 규정이 없으면 다 부인당합니다.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도 더 주면 부인하는 거예요. 직원은 더 줘도 돼. 규정 없어도 돼. 직원은 상관없어요. 임원이 문제입니다. 그럼 임원이 누구냐? 임원과 직원의 구별이 되게 중요하죠. 임원은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 이사장님은 뭐 보통 재단법인 같은 데 보통 있죠. 비영리법인 같은데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청산인,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도 임원입니다.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임원이냐 아니냐 중요한 건 뭐예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뭐냐? 임원 일 하냐? 임원이에요.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의 내용,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아니냐. 자, 이사 대우. 여러분들 이사 대우는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이사 대우는 이사 대우 부장이에요. 월급은 이사 월급 받지만 하는 일은 부장이라는 분입니다. 임원인지 여부는 어떻게 따져요? 월급 수준 따지는 게 아니죠. 직무의 내용. 부장 일 하면 부장님이세요. 이사 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직책 경력시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사 대우는 부장님이세요. 미등기 임원. 임원인지 여부는 등기부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실무에 가보면 임원이나 상무님 하는데 임원으로 등기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등기부 안 따집니다. 실질적 상무 일을 하면 그건 상무님이에요.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례. 임원 사회금을 규정에 100을 주게 돼 있다. 회사가 60밖에 안 줬어요. 40은 채무 면책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도보다 덜 준 거죠. 그건 준 것만 송금이고 안 준 부분은 그건 채면제고 보는 건 아닙니다. 임원에게 특별 사회금을 줬다. 규정에 맞게 줘야죠. 규정보다 더 주면 부인. 또는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익처분의 성격은 송금이 아닌 거죠. 이익처분은 실질적인 걸 따지는 거고. 그래서 특별 사회금 규정과 비교하셔야죠. 더 좀 부인하는 거고, 지배주주 등 외에 임원보다 더 줘도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 상여금이 이익처분 성격이면 부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직원 퇴직금은 규정보다 더 줘도 괜찮아. 왜? 상여금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은 더 줘도 돼요. 다 송금입니다. 왜죠? 직원, 예를 들어서 과장, 김 과장. 김 과장 위에 상급자가 누가 있죠? 차장님, 위에 부장님,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대표이사님, 위에 줄줄이 있어요. 과장, 김 과장이 상여금을 더 받는다, 자기가 결정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가 더 받은 상여금은 공을 세워서 준 걸 거예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은 타치 안 해요. 더 줘도 돼. 근데 지배주주 친척들은 안 되죠. 지배주면 안 되고. 근데 일반 직원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임원들은 지위가 높아. 사회금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자기가 결정해서. 그래서 임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맞게 주세요. 근데 또 주의할 점은 상여금 규정인 급여 규정은 이사회가 만들어도 좋아요. 근데 퇴직금 규정은 반드시 정관이 있거나, 정관, 회사 정관 있죠? 거기에 규정이 있거나 거기서 위임을 해요.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그래서 주총에서 정한 거. 거기까지만 인정해줘요.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정했어. 구체적 조사 나오면 인정 안 해요. 규정 없는 거다. 보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규정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회금 지급 규정은 이사회가 만들어도 좋다. 그런데 임원 퇴직금 규정은 반드시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 위임을 받아서 주총에서 정한 것만 인정합니다. 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임원이 퇴직할 때 줘야죠, 당연히. 근무 중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업무간 가직금 성격이에요. 돈을 빌려준 겁니다. 퇴직할 때 주는 것에 한해서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송금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첫째, 규정이 있나요? 어디에? 정관에. 또는 정관 위임에 따라서 주총에서 정한 게 있다. 거기 정해진 금액이 한도입니다. 퇴직 유료금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이 있으면. 그 밖에 규정이 없다. 그래요? 계산식을 써요. 어떤 계산식? 나오죠.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이요.
곱하기 얼마? 10% 곱하기 근속연수. 그러면 여기서 총급여가 뭐냐? 총급여, 퇴직을 오늘 하면 1년 소급해서 준 총급여죠. 단 소득세법 제20조 1항과 1항의 1호와 2호만 포함합니다. 자, 1호, 2호가 뭐냐? 1호와 2호는 여기 있죠? 1호 봉급, 급료, 보수 등 수당, 상여 다 나오죠? 2호 이익 처분에 따라 준 겁니다. 근데 이익 처분에 따라 주면은 송금 산입이 안 됩니다. 송금 산입 안 되는 것은 제외시켜요. 그래서 있죠. 그래서 2호는 여기선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 송금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실제로 결국은 1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송금 산입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상여 제외, 퇴직 때 받은 거 제외, 그 다음에 직무발령 보상금 제외입니다. 한 가지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근속연수죠. 몇 년 근무했냐. 연, 월, 일까지 계산해요. 일은 벌입니다. 그럼 연과 월까지죠. 근속연수는 여기에 따라 계산하되 한 달 미만은 어떻게 해요? 없는 겁니다. 버려. 3년, 6개월, 20일 근무 버리세요. 3년하고 6개월이죠. 그럼 연수로 하면은 3년과 12분의 6이 되는 거죠. 6개월. 자, 또 하나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으로 승진. 보통 퇴직금을 끊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면 준 건 빼고 나머지 계산해죠. 안 주면 전체 통산입니다.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이 됐을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입니다. 규정. 자, 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청서 정하도록 한 것은 임원이 지위가 높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당시 규정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한 후에 1년쯤 있다가 규정을 정해서 주는 거, 한 달쯤 있다가 있는 거 인정 안 됩니다. 퇴직 당시 규정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만든 규정 따라 주면 그것은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자, 임원 퇴직금 규정의 내용. 임원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정관 위임을 했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의결 내용이 정당하고 특정한 임원이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 반복적 적용해 온 규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정관에 규정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고 돼 있고 특정 임원 퇴직할 때마다 임의로 규정을 변경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규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란 것은 일반적 규정이 되죠. 상무이사 퇴직하면 얼마 준다. 뭐 급여에 몇 배 준다. 근데 대표이사 김모 씨 어떻게 이렇게 하고 딴 대표이사는 그거 받을 수 없고 김모 씨는 받을 수 있다. 그건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규정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규정. 그리고 계속 반복적 적용에 대한 규정이 돼야죠. 그것이 회장님을 위한 규정이다. 그건 인정 안 해요. 그건 규정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아무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준다. 그거는
이익 처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송금 산입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규정을 이사에서 정했다? 인정 안 합니다. 규정은 없는 거예요. 또 규정은 반드시 뭐가 되죠? 일반적인 규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원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 재정상을 고려해서 지급한다. 얼마? 없어. 재정상 고려해 준다. 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계산이 안 되잖아, 금액이.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거 인정 안 해요. 그럼 이건 됩니까? 자, 대표이사가 근무를 계속 했어요. 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종종 규정이 있었는데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바꿔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됩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단 그 규정이 지나치면 안 되겠죠. 지나치지 않다면 되는 거예요.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한 후는 안 됩니다. 퇴직하기 전에 근무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그 개정된 규정을 개정 전에 근속기간에도 적용해도 됩니다. 국세적 해석이죠. 그러나 규정을 개정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인상했다. 그리고 그것은 회장과 그 일가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익처분 성격 있는 퇴직금이에요. 송금 산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따져야죠. 그래서 어떻든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주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 이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적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는 걸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규정 없이 주총 결의 정했다. 주총서 주주들이 손들고 얼마 줍시다. 1억 줍시다. 1억 2천 줍시다. 결정. 규정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총 결의 준다. 인정 안 합니다.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죠. 세포서 한도 내에서만. 자, DC형 퇴직연금. 임원이 이제 근무를 해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퇴직연금. 매년 연금을 내죠. 연금 납부, 연금 납부, 연금 납부. 근데 회사에 규정보다 DC형 연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내도 근무 중인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전액 송금이에요. 인정. 그러나 그 임원이 퇴직을 딱 하면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돈 낸 걸 다 더해요. 전부 합쳐서 얼마 냈냐. 퇴직 시점에서. 다 합쳐서 그 금액과 회사의 규정을 비교하는 거예요. 규정이 없다. 세법에서 한도 내에서 비교하는 거죠. 해서 한도 초과되면 퇴직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송금 부인하고 그걸 초과하면 차액을 입금 산입합니다. 결국 그때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중에는 돈을 마음대로 내도 돼요. 다 송금이에요. 그러나 퇴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다 합쳐서 퇴직금으로 봐서 한도 초과를 따져버리면 한도 초과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고 근로소득에 해당돼서 소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연금이죠. DC형. 돈을 낸 연도에는 한도를 따지지 않고 전액을 송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퇴직 딱 하면 퇴직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납부한 전체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와 비교. 한도 초과 돈 퇴직한 마지막 연도 돈 낸 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입금 산입. 그래서 결국은 퇴직 시점에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과세가.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근무 중에 낸 돈이
근무 중에 있어 낸 돈이 임원퇴직금 규정을 초과한다 해서 부인한 적이 있었어. 송금불사님.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다 깨졌죠. 대법원에서는 왜 근무 중 부인하냐. 퇴직할 때 부인해라. 퇴직할 때. 바로 요 대법원 판례죠. 2019년 판례입니다. 판례 보시면요. 법원에서도 확정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특정 사업연도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한 부담금의 액수만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급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그때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부당성을 따지는 게 맞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중에 부인하는 건 안 됩니다.